왜 화가들은 자화상을 그리는가? 자화상은 미술사 전반에 걸쳐 작품의 중요한 한 형태였습니다.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와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대략 5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 모든 자화상을 특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기는 불가능할 뿐더러 여러 항목에 겹쳐서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첫째로는 기술 연마의 편의성으로서의 자화상입니다. 자고로 자화상은 화가들이 자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는 만큼 그릴 수 있었기에 화가들은 자신들의 기법과 스타일을 쉽게 실험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잠재 고객에게 솜씨를 과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렘브란트는 많은 자화상을 그리며 자기 기술을 연마하고 다듬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2개의 원이 그려진 자화상은 빛과 그림자에 관한 기교 숙달의 중요한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반 고흐도 기법을 연마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탐구하는 수단으로 자화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나는 모델이 필요해서 나 자신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좋은 거울을 샀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아와 정체성의 탐구로서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은 화가의 자기 탐구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며 자신의 많은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화가들은 자화상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체성, 감정, 신체적 외모 등을 탐구하기도 하고 자아 인식과 성찰의 매개체로 삼기도 합니다. 영국 찰스 1세 때 궁정화가로 200점이 넘는 초상화를 남긴 반다이크가 말년에 그린 자화상에는 17세기 유럽 미술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넘칩니다. 쿠르베는 자기 작품을 내 시대의 관습, 생각, 모습을 내 자신의 평가에 따라 번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고갱이 고흐와 주고받은 자화상의 오른쪽 및 레 미제라블이라는 글자는 스스로를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에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화가의 꿈을 접었다가 40대의 나이에 붓을 들게 된 앙리 루소, 나이를 떠나 순수함을 잃지 않은 그의 자화상에서 늦깎이 화가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고흐의 말년의 자화상은 그림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그의 고통과 번뇌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맑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 순박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지쳐버린 사람에게 조용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라고 말한 마티스. 마리 로랑생은 립스틱 레즈비언 즉 상대적으로 여성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레즈비언 여성이라고 전해지며 그녀의 작품은 매우 부드럽고 여성적인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세레브랴코바의 후기 풍경화와 초상화의 두드러진 점은 작가 자신의 개성, 즉 자연이나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입니다. 달리의 입체파 자화상입니다. 그의 작품은 그를 다른 예술가와 그룹화하거나 분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별한 영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프리다 칼로의 2가지 성격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은 프리다와 현대적인 옷을 입은 프리다. 둘의 노출된 심장 중 특히 전통 복장의 프리다의 심장은 잘리고 찢어집니다.
그녀는 그것이 남편 디에고와의 이별에 대한 절망과 외로움을 표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르비아 여성 화가 말레나 파블로비치 바릴리는 자신의 자아를 뚜렷하게 보여주며 보그, 하퍼 바자르, 샤름, 글라무어 등 수많은 여성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였습니다. 나이트의 작품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과 문화 및 역사를 서술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앤디 워홀은 자신감 넘치는 자화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림 속의 워홀은 당당히 턱을 들고 있으며 심지어 그의 시선은 관객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길거리 낙서의 수준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바스키아는 거침없는 사회 비판의 목소리로 대중뿐만 아니라 메이저 화랑도 환호하게 하였습니다. 신디 셔먼은 다양한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개념적 자화상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사진을 사용하여 인간성과 문화에 관해 탐구합니다. 쉐리 삼바는 피부색을 논하는 세상의 편견을 근저에 깔고 아프리카인의 삶을 묘사하거나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부각하면서 서구 중심의 시각을 비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표현의 도구로서의 자화상입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자화상을 자기 경험, 투쟁,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개인적인 감정과 삶의 여정 등에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진하게 담긴 표정을 보여주는 이 화가는 르네상스 시대로서는 드문 예입니다. 헤메센의 1548년의 이 자화상은 아마도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라틴어로 쓰인 사인, 나 캐터리나 벤 해머슨 직접 그리다. 1548. 그녀의 나이 20을 보노라면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당당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자화상에 관련한 카테리나의 기여는 이후 몇 년 동안 앙퀴솔라를 비롯한 여러 여성 예술가에게 긍정적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갈색으로 채워진 캔버스에 물감으로 얼룩진 손으로 자신만만하게 붓을 대고 있는 젠틸레스키의 자화상은 여성으로서 당당히 그리고 끝없이 작업을 이어가겠노라는 선언으로 간주됩니다. 듀크레는 풍부한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초상화를 넘어 표현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남자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후르베는 자신의 절박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가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관한 판단도 가능하게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귀의 붕대를 감은 자화상은 감정을 표현한 강력한 예입니다. 이 그림은 그의 정신적 고뇌와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도 읽힙니다. 고갱의 호광과 뱀이 있는 자화상은 상징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리 위의 호광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성의 상징이지만 미술사학자들은 그림에 뱀이 추가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파울라 베커는 최초의 누드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는 여성 화가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플로린 스테하이머는 미국의 모더니즘 화가이며 인종과 성적 취향에 대한 논란을 묘사한 페미니스트 성격의 누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슬픈 광대의 상징인 피에로의 캐릭터로 분장한 화가가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합니다. 감정이 듬뿍 담긴 이 자화상은 무언가를 폭발시키고 싶은 불만감을 표출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아들인 이 화가는 나의 주제는 자전적이며 희망과 기억과 같은 감정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의 수단으로서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은 예술가가 자신이 이야기 속 캐릭터가 되는 스토리텔링으로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관람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함께 있는 자화상.
이 그림의 밑부분에는 고야가 73세인 1819년 말 극심하고 위험한 병치레를 할 때 연민과 보살핌으로 생명을 구해준 그의 친구 아리에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1820년 글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작품명 아버지와 함께한 자화상. 라파엘로의 흉상을 가리키며 이 예술가를 모델로 삼으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부녀의 대화가 들리는 듯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죽음과 함께하는 자화상. 팔레트와 붓을 들고 있는 베클린 뒤에는 마지막 지현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을 든 해골이 어깨 너머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징적 표현과 개인적인 이야기 및 신화적 내용을 혼합하여 삶의 덧없음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시 목걸이 자화상. 프리다 칼로가 1940년에 그린 자화상으로 가시 목걸이는 그녀의 아픔과 고뇌를 상징하며 그녀가 겪은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고양이, 나비, 벌새 등이 그림 속에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서 결국 희망과 자유, 삶의 에너지도 공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도인과 헝가리계 유대인을 부모로 둔 셰르길은 부분적인 누드로 자신을 묘사하고 배경에는 동양인 인물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제목인 타히티인으로서의 자화상으로 그녀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듣고 싶어집니다. 제목, 인스피레이션. 예술가들이 좋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감이 필요합니다. 어디선지 모르게 다가와 황금 같은 조언을 해주는 날개단 여인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닐까요? 마지막 항목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서의 혹은 재화적 가치로서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은 예술가들이 기술과 예술적 비전을 보여주는 명암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재화를 남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얀반 에이크의 빨간 텃번을 쓴 남자가 최초의 자화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서양 미술사에서 자화상은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린 자화상이 최초인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듀러의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은 정면을 응시하는 자신감 넘치는 시선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듀러는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유산을 주장한 예술가의 초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렘브란트는 약 100개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이는 그의 삶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일종의 자서전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의 자화상은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산의 형성이라는 상업적인 욕구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드가는 자기 그림의 구매 조건으로 특정한 액자 제작자를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에곤 실레는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 판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피카소는 평생 자화상을 꾸준히 그린 화가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의 작품 스타일뿐만 아니라 제작 당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모든 그림이 얼마나 높은 금액으로 팔려나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화가가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 거울을 보는 장면, 즉 화가, 거울 속 인물, 캔버스 속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그림을 삼중자화상이라 하는데 눈길을 끄는 작품은 오스트리아 화가 요하네스 검프의 작품입니다. 화가가 마주쳐야 할 거울 속 눈동자는 캔버스를 향하고 있고 캔버스 속 인물은 화가 자신의 실체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검프는 아주 비슷한 그림을 한 장 더 그렸는데 이전엔 눈에 잘 띄지 않던 개와 고양이가 으르렁거리면서 무언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거울은 형식적 측면에서 정확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캔버스 속 이미지가 화가의 영혼과 의식이 담긴 실체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주장이기 쉽습니다.
더구나 3명의 인물이 사실 모두 그림일 뿐이니 실체와 유사성과의 갈등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일 듯합니다. 노만 로겔의 3중 자화상. 노멀 로겔은 거의 50년간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의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1960년 2월 그의 특집 기사를 다룬 해당 잡지의 표지로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림 속 캔버스에는 알브레히트 뒤러, 렘브란트,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의 역사적인 자화상 4개가 핀으로 꽂혀 있습니다. 자신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영향을 준 예술가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소신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리얼리즘이 거울에 비친 현실과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묘사한 로크웰의 선언문이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번 게시물은 서양 미술사에 나오는 자화상만을 다룬다는 아쉬움이 컸는데 마지막을 2014년에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된 윤두서의 자화상으로 맺을까 합니다.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이자 정약용의 외증조, 문인이며 화가인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탕권의 윗부분을 과감히 자른 구도부터가 범상치 않거니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형안에 압도되고 맙니다. 터럭 한 올 한 올까지 섬세하게 표현된 수염이 안면을 부각시킨 효과로 넉넉한 양감마저 느껴집니다. 이제껏 본 초상화 중에서도 압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 국수주의적인 발언인가요?